오늘의 사건 반장입니다. 유명 사업가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피해자만 4명에 달하는데 성폭행뿐만 아니라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받은 피해자도 있었습니다.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의 부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습니다. 뾰로롱! 안녕하십니까. 아유, 오늘 박지훈 변호사님 펑크를 냈는데 말이죠. 우리 박상희 교수님이 공사 탐방하심에도 불구하고 대신 또 이렇게 와주셨네요. 자,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시작합니다. 자, 지난 24일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가 있었대요. 자, 일단 사진부터 보시죠. 무대 위 화면에 딥페이크 영상 속 내가 더 매력적이라면 진짜 나와의 갭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딥페이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실제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 그리고 지금도 딥페이크 성범죄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세상에 저걸 질문이라고 띄워놓은 겁니다. 파문이 커지자 주최 측은 부랴부랴 사과를 하긴 했는데 야, 진짜 기가 찰 노릇이죠. 자, 오늘 출연자 소개 올리죠. 예, 백다희 아나운서, 양지열 변호사, 오윤성 순천향대 교수,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카톡 배경사진이 사반이에요. 행복을 주는 사반 포에버 하신 하재영님 세상에. 자, 2달 동안 깁스했다가 풀었어요. 여름 내내 방콕 했는데 사반 보면서 달랬습니다 하신 배은정님. 자, 시애틀 출근 버스예요. 미국도 노족 캠페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하신 다니엘 박님. 자, 어제 5호선 하남시청역 부근입니다. 세상에 개 한 마리를 저렇게 통로에 풀어놓고 휴대폰만 보고 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신 제니퍼님. 비정상 같습니다. 자, 오늘 오전 고양시 95번 버스에서 제 머리를 쇼핑백으로 묻지마 폭행하고 튄 저 아줌마 뒷모습 너 내가 꼭 잡는다 하신 김정아님. 자, 한봉란님, 한정아님 모두 사랑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저희가 전해드린 쥐 사체가 나온 그 비위생 유명 도시락 가게에 대해서 서울 서초구청이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또 서울시 역시 해당 업체에 대한 조사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 전해드리죠. 자, 재미는 물론 의리를 함께하는 아세사반 뉴스에이 시공. 예, 대한민국과 전 세계 동포 가족 여러분의 시선을 모아서 출발합니다. 첫 번째 달려오죠. 이렇게 뻔뻔할 수가. 지난 추석 당일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 제보 영상으로 보시죠. 자, 국밥집에 여성 손님들 저렇게 쭈루루루 입장. 자, 구석진 테이블로 가서는 착석을 하죠. 자, 그런데 서서 메뉴판을 보고 있어요, 저 여성은. 자, 잠시 후에 저렇게 한창 식사를 하던 여성이 주위를 두리번 하더니 갑자기 커다란 파우치를 꺼내가지고 옆쪽으로 토스합니다. 자, 그리고는 손을 뒤로 딱 하더니 소주병을 꺼내서 가방에 쏙 몇 병을 3병 넣었어 지금. 자, 그리고는 또 아이고 저 뒤에까지 자 쏙 계속 넣고 있습니다. 야무지게 쑥쑥. 자, 그렇게 밑장 빼기를 마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이모 우리 담배 좀 피고 올게요 하면서 나갑니다. 자, 담배 피고 왔을까요? 안 왔죠. 자, 추석 당일 그냥 국밥 먹튀도 모자라 소주까지 도대체 몇 병을 훔친 거야 이거? 네, 이곳은 울산광역시 중구의 한 국밥집인데요. 추석 당일에 사장인 제보자가 혼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6시에 30대 여성 3명이 와서 국밥과 냉면, 수육, 그리고 소주 6병과 음료수까지 10만 4천 원어치를 주문을 했는데요. 근데 8시를 넘어서 국밥을 또 주문을 했습니다. 이 제보자가 영업시간이 지났다고 안내를 했지만 꼭 먹고 싶다고 부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방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세상에.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대요. 그래서 여성들이 담배를 피고 오겠다고 이렇게 외치고 나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보자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나갔는데 이 짐이 여성들의 짐이 온데간데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가 주방에 들어간 사이 먹튀를 했던 건데요. 그런데 먹튀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보자가 경찰에 신고하고 다음 날 CCTV 영상을 확인하는데 여성들이 먹튀하기 전에 보신 것처럼 소주 4병도 몰래 가방에 챙겼던 겁니다. 심지어 기호에 맞게 챙긴 건지 마지막 한 병은 일부러 다른 소주로 가져갔다고 합니다. 자, 먹튀에 소주
절도까지 하는 와중에 예쁘게는 보이고 싶은지 자, 저 여성 앞머리에다가 헤어롤을 끼우고 있더라고요. 아유, 인간들아 진짜. 아유, 정말. 정말 가지가지 하는 것 같습니다. 이 CCTV를 보게 되니까 실제 이 여성들이 가게로 들어오기 전에 창문으로 가게 안을 살그머니 들여다본 모습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보자가 이제 나중에 뭐 복귀를 해보니까 예. 혼자 장사하는 걸 확인하고 들어온 게 아니겠느냐라고 맞네. 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사실 이 제보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딱한 것이 어려운 사정 때문에 사실 전날이 추석 아니겠습니까? 예. 추석인데 고향도 안 가고 가게 문을 열었다는 거예요. 일부러 가게를 였는데 이런 먹튀를 당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그냥 고향 간 것보다 더 손해를 본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여성들의 행동을 보니까 상당히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상습범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분이 제보를 한 것은 저 사람들 또 다른 데서 저 짓을 할까 봐 제보를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신속하게 검거해서 확실하게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기 보니까 얼굴 다 나오네요. 나옵니다. 왜 우리나라만 초상권을 갖다가 강조를 해가지고 만약에 초상권을 뭐 얘기를 안 하고 저걸 다 오픈시키면 사반에 이런 제보가 더 이상 안 들어오겠죠. 아유, 진짜 저는 저 얼굴 봤습니다. 니들 빨리 자수해라. 자, 다음 이어갈게요. 우당탕탕 2인조입니다. 한문철 TV 영상 만나보시죠. 자, 차 앞에 서 있는 저 두 남성 음주 의심 차량을 발견했다면서 차 앞을 딱 막아선 겁니다. 자, 그러면서 V포즈까지 취하죠. 자, 그러더니 갑자기 뒷목을 잡더니 아이고 사람까지 패네 하면서 막 1인극을 시전해요. 자, 남성들 무시하고 차를 후진시키려고 하니까 졸졸졸졸 쫓아오더니 보닛 위로 쿵 아이고 이젠 차로 치네 아이고 하더니 저 옆에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잠시 후 도착한 경찰과 저 두 남성들의 대화 들어보시죠. 조선만적으로 가는 거잖아. 아니, 저분이 X장이잖아. 당신 행동을 생각해봐. 멀쩡한 차 가는 데랑 차에 올라가면 됩니다. 그 사람이 무진한 왜? 여기 내가 잘못했는데 신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하잖아. 저기 올라가면 이게 뭔 짓이야 이게. 그래서 내가 아니 잠깐만요. 음주 의심 차량이라고 길목을 탁 막고 있더니 멀쩡한 차에다 대고 저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사연이 어떻게 된 거냐면 이 부부가 노래방에 같이 갔답니다. 그런데 남편은 원래 술을 못 마신답니다. 그래서 노래방에 있으면서 아내만 술을 마시고 차에 돌아와서 당연히 운전은 남편이 했겠죠. 그런데 운전하려고 하는데 그 두 남자가 갑자기 오더니 술 마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금 갑자기 따지더랍니다. 술 안 마셨다. 그리고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그냥 보낼 줄 알았더니 갑자기 택시가 나타나서 차 앞을 가로막은 겁니다. 택시에서 딱 내린 사람들이 아까 물어봤던 그 남성들인 거예요. 그래서 또 술 마시지 않았냐라고 또 실랑이를 벌인 거예요. 안 마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가려고 했더니 저렇게 뭐 차에 올라타지를 않나 경찰에 아내한테 폭행을 당했다라고 자기들이 신고를 한 겁니다. 아하. 경찰에 출동해서 보면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예. 경찰분 입장에서는. 술도 안 마신 사람들 지금 운전을 방해해놓고 게다가 전진하는 차도 아니고 후진하는 차에 쫓아가서 본인 뒤에 올라가 놓고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니까 한바탕 크게 야단을 맞았답니다. 경찰에게. 아유 별참 아유 좋습니다. 다음 또 이어가죠. 멀쩡한 냉풍기를 점점점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길 옆에 냉풍기 한 대가 두둥. 자,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저 뭐야? 전선이 한 치의 남김도 없이 아주 깔끔하게 절단이 돼 있네요. 대체 누가 이랬을까요? 자, CCTV를 돌려봤더니 자, 가위를 든 여성이 냉풍기 쪽으로 와서는 바닥에 늘어진 전선을 집어들고 이리저리 돌려서 감긴 전선을 풀더니 마침내 싹둑! 아유, 오늘 이거 팔아서 소고기 사 먹겠네. 자, 전선을 그렇게 둘둘 말더니 고고. 자, 양 변호사님, 제발 사용 중이던 냉풍기는 아니었다고 얘기해 주세요. 사용을 하기 위해서 대기 중에 대한 냉풍기였습니다. 저게 어떻게 된 거냐면 경기도 양주였어요. 지난 10일이었고 이 사연을 주신 제보자분이 가게에 쓰던 냉풍기에 물이 꽉 차면 이제 냉풍기가 차갑지 않잖아요. 그래서 물을 빼려고 사람이 다니지 않는 길 쪽으로 빼놓고 물을 빼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물이 나오는 중간에 가게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다가 다시 들어와서 보니까 냉풍기에 전선이 없어진 거예요. 세상에. 지금 전에 보신 것처럼 알뜰하게 정말 바짝 잘라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CCTV를 돌려보니까 어떤 여성이 가위 같은 걸 들고 다니면서 저걸 잘라서 가져갔다라는 거예요.
추측건대는 저 구리가 고물로서 꽤 값이 나가니까 요즘 구리가 예. 엄청 비쌉니다. 그래서 저렇게 잘 나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근데 저 냉풍기에서 물 빠지는 구멍이 열렸고 물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럼 멀쩡한 그거라는 걸 알 수 있었을 텐데 글쎄요. 뭐 어쨌든 저 제보자분은 저거 어떻게 수리도 못 한답니다. 그래서 아이고. 버려야 되는 멀쩡한 기계를 버려야 되는 상황이래요. 세상에 어쩌면 좋니. 왜 저러고 사니 진짜. 좋습니다. 자, 다음 주 이어가죠. 새벽의 살금살금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우산을 걸친 채로 검은 봉지를 척척 펴고 있는 저 여성. 문 앞에 화단에서 꽃을 뿌리째로 쑥 짝짝짝 넣더니 봉지에다 턱. 아니야 거실에도 놓고 안방에도 놔야 돼. 이번엔 신중하게 고르고 골라서 더 이쁜 거를 넣고요. 아유 난 정말 살림꾼이야. 그렇게 스스로를 대견해하며 저렇게 뭐 카트를 끌고 갑니다. 그래도 안 되지만 100번 양보해서 뭐 길가에 있는 화단이었다면 그나마 오케이. 세상에 꽃집에서 팔려고 내놓은 걸 훔치면 도대체 어쩌자는 거니. 네, 그러니까요. 이 제보하신 분은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꽃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인데요. 새벽 6시 50분쯤에 보니까 한 50대, 60대쯤 되는 여성이 저렇게 화분에 피어있던 곳을 뿌리채로 뽑아서 봉투에 담아서 훔쳐갔어요. 그런데 저 집 꽃집이잖아요. 그러면 네. 저거 좀 팔려고 생각하시고 키우시는 건데 완전히 그냥 뭐 말할 필요도 없이 절도죠. 그런데 이 꽃 이름이 백리향이라는 꽃인데 이게 허브 종류래요. 근데 굉장히 뭐 저도 검색해봤더니 향도 좋고 뭐 사람 몸에도 좋대요. 딱 봐도 비싸 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5개월이나 애지중지한 꽃인데 그냥 뭐 퇴근할 때 굳이 뭐 밖 안에다가 들여놓지 않아도 되겠지 그러고 밖에다 두었다고 합니다. 이 제보자께서 정말 TV에서 식물도둑, 채소도둑 많이 봤지만 꽃집에 있는 꽃을 이렇게 뽑아갈 줄은 몰랐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절도는 범죄라는 걸 꼭 알려주고 싶다라면서 제보하셨습니다. 오 교수님, 왜 저러고 살아 진짜. 글쎄요, 저게 이제 일단 놔두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자기는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실 저런 거, 뭐 바깥에 나와 있는 내놓은 물건들, 뭐 구리선 잘라간다든지 저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요즘에 뭐 제보가 많이 들어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저런 게 원래 우리나라에 많았던 겁니까? 제 생각엔 원래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으로 가볼게요. 두 얼굴의 남편입니다. 집단지성의 판단을 원하세요. 네, 집에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신경질을 부리는 막말 남편 때문에 괴롭다는 아내의 사연입니다. 두 사람은 20대 어린 나이에 임신을 해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런데 출산 후에 이 사연자가 아이한테 분유 좀 먹여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남편은 명령조로 이야기했다고 화를 낸다고 합니다. 사연자가 잠시 외출하면 애 보려니까 미치겠다. 당장 안 들어오면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 이런 막말까지 한다고 하고요. 또 아이가 크게 아파서 입원을 하는 바람에 두 사람이 교대로 돌봐야 되는 적이 있었는데 애가 울기만 하고 약도 안 먹고 화나서 때릴 것 같으니까 어서 와달라 이렇게 연락한 적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사연자가 다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처음에는 최대한 도와주겠다고 응원을 했는데 막상 혼자 아이를 돌보때면 일해서 얼마나 번다고 그러냐 당장 집에 들어오라 이렇게 욕설을 하면서 이야기한다고 하고요. 기본적인 집안일에도 무관심하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는 하루 종일 누워서 움직이는 법이 없고 식사할 때도 뭐 도와주지도 않고 먹기만 하고 쏙 빠진다고 하고요. 사연자가 일하느라 저녁을 못 챙겨줄 때면 삐져서 아내의 말을 다 무시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들 앞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인 척 연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사연자는 힘들었지만 저 성격을 받아주고 넘어가 준 건 내 선택이다 이렇게 참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편의 이런 폭력적인 언행이 아이에게도 영향을 줄까 봐 이제 걱정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요. 살림과 육아를 하기는커녕 위협적인 말을 하면서 괴롭히는 남편 이해가 되시나요? 라고 사연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군요. 이거 뭐 따지고 말고 할 게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달려보죠.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6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함께하고 계신데요.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보시죠. 먼저 남편입니다. 다혜야, 너 진짜 호강 날라리가 났구나. 야, 내가 사반에 나오는 인간들처럼 뭐 바람을 피워, 마누라를 때려, 놀고 먹기를 해.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집안일 좀 못 도와준 것 같고, 저를 괴롭히는 남편 이해되시나요? 라고라라. 야, 이해 안 돼. 까놓고 얘기해서 내가 너보다 더 벌어다 주잖아. 그럴 권리도 없어? 동그라미.
그렇습니다. 여기서 동그라미 드시면 오늘이 마지막 방송 되시는 거예요. 자, 다음 사연자 아내입니다. 뭐? 호강 날라리? 나 좀 웃을게. 하하하. 야, 양지열, 이게 호강이면 너나 많이 해. 내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내 월급에 가사노동을 임금으로 환산하면 내가 너보다 훨씬 더 많이 벌어. 어디서 쥐꼬리만큼 벌어다 주면서 유세야, 유세는. 난 네 이중성이 정말 지긋지긋해. 왜 다른 사람들만 있으면 맨날 스윗한 척인데? 응? 너 정신 차려, X입니다. 자, 박 교수님. 네, 그래서 우리는 결혼을 할 때 인성이나 인격 이런 걸 꼭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밖에서는 굉장히 젠틀하고 스윗하고 좋은 남편이고 좋은 아빠인 척 하는데 집에만 들어오면 이렇게 모든 문제가 다 일어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기적인 것 같고요. 자기만 아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굉장히 가부장적인 것 같아요. 밥할 때도 누워있다가 또 밥 안 차려주면 화내고 짜증나고 애보기도 싫어하고 집안일도 안 도와주고 그런데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분노 조절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분노 조절도 있는 것 같아요. 화가 나서 아이를 때리고 싶다. 보육원에 보내고 싶다. 걱정하신 대로 아이한테 영향을 주죠. 아이도 상처를 받을 수 있고 또 이걸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 부인께서 좀 많이 노력하셔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습니다. 자, 오 교수님, 범죄 심리학적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당장 안 들어오면 보육원에 보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거는 뭐 해야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저거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일단 저 사람은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어요. 책임감 없죠. 자존감은 낮죠. 쓸데없는 자존심은 강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 집은 현재 제가 볼 때는 아이가 2명이에요. 어린아이가 하나 있고 저 남편도 아이인데 어린아이는 앞으로 잘 키우면 어른이 될 수 있지만 저 남편은 키워도 어른이 안 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앞으로 글쎄 20대 때 초반에 뭐 결혼을 하셨다라고 하는데 일단 이 여성이 남자 보는 눈이 없었다라고 보고요. 앞으로 몇 년 간격으로 퓨처 현재 타임에 나오실 것 같은데 걱정됩니다. 자, 양 변호사님. 근데 이제 또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 밖에서는 또 스윗한 남편인 척 한다지 않습니까? 그 거짓말이잖아요. 더 나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밖에서 스윗한 척 맞네. 한다는 얘기는. 그러네. 그러니까 더 나쁜 거고요. 사실 굳이 따지자면 부부로서의 법적인 의무입니다. 협조하는 건. 그래서 이거는 이혼 사유까지 될 수 있는 일이고 또 그런 게 있죠. 남성들이 어떻게 보면 가정에 있어서 뭔가 좀 그런 것들이 맞지 않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제일 쉽게 나오는 경우가 그냥 모성애, 엄마 노릇 이런 걸 핑계 삼아서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시키는 거예요. 네가 해야 될 일인 것처럼. 작게는 그런 거고요. 크게는 개선의 여지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저는 일단은 아내분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진 마시고 그리고 넘어가시지 마시고 계속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해 보시는데 안 된다면 결단? 미래를 좀 진지하게 생각하셔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하지만. 그렇군요. 자, 백다희 아나운서. 네, 저도 이해가 가지 않고요. 이혼을 하실 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만약에 사연자가 이혼을 하고 싶다고 해도 안전하게 뭔가 과정이 진행이 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족분들 의견도 볼게요. 패션시티님, 아버지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셨고요. 김용성님, 아이를 위해서라도 빨리 이혼하세요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혜님은 지나가던 유치원 교사입니다. 죄송하지만 부모 말투 유치원에서 똑같이 합니다. 이런 댓글 보내주셨습니다. 박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또 그러네요, 진짜. 아이들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말투를 그대로 배우기 때문에 이 경우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사반 제보 메일과 카톡 제보 채널에서는 많은 사연 제보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호일님, 보고 계신가요? 어제 아침 7시쯤 경기 안산시 고잔동 도로를 달리시다가 충격적인 장면을 보셨다고요. 보시죠. 자, 저기 인도 위에서 환경미화원 한 분이 열심히 빗질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앞차 조수석에서 갑자기 비닐봉지를 든 손이 뿅 나오죠. 세상에. 마치 저기 아저씨 이것 좀 버려주세요 하듯이 자, 차로 다가가는 미화원. 그런데 손이 다시 쏙 들어가서 뭐야 이거? 자, 그런데 다시 또 나온 손에는 어머나 음료수가 아하 쓰레기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아저씨 음료수 한 잔 드세요 하는 거였군요. 세상에 이런 반전이 있을 수가. 지인의 권유로 사업가들의 모임에 참석하게 된 30대 여성. 그곳에서 착하고 건실한 한 청년 CEO를 만나게 됩니다.
선했던 남성의 첫인상에 여성은 2차례 개인적인 만남도 가졌는데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남성이 권한 술에 의식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남성의 집이었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 여성의 삶은 말 그대로 지옥과도 같았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제보 사건입니다. 30대 여성이 우연히 나간 모임에서 나름 유명하다는 상당히 촉망받는 청년 사업가를 만나게 되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네, 피해자인 제보자는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유명 사업가 고 씨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고 씨는 크리에이터 전문 기업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유명한 캐릭터를 이용해서 일상생활의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유통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런 캐릭터들, 유명한 캐릭터들을 활용하는 건데요. 국내의 기업은 물론 지자체와도 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고 씨 가 지난해 10월에 자신의 사무실에 있는 한남동 유해빌리지, 그러니까 유해빌리지 굉장히 고급 주택이잖아요. 그럼요. 네, 예. 거기에 사무실을 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0명을 사회적인 인사들이라고 할까, 유명인들, 중요한 사람들을 불러서 그 모임을 추진했습니다. 이 피해 여성도 이 모임에 초대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인원이 늘어나면서 고 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레스토랑으로 바꾸자. 그래서 또 이제 레스토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참석자들한테 고 씨가 독한 술을 권하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바르고 착한 사업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술을 마시고 너무 머리가 아파서 양해를 구하고 먼저 일어났다고 합니다. 자, 이 모임 이후에 이 고모 여성에게 개인적인 연락을 했다고요? 네, 모임 다음 날에 피해 여성은 이 고 씨에게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어제 나와주셔서 감사하다. 차를 보낼 테니까 오늘 저녁 먹으러 와라.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피해 여성도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화답을 주고받았고 피해 여성은 고 씨가 보낸 차를 타고 고 씨의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고 씨는 피해 여성에게 사무실 곳곳을 구경시켜 줬는데요. 지하로 따라 내려오라면서 이 직원들을 위한 영화관이다. 이런 소개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후 고 씨와 피해 여성은 식사를 하려고 유명한 호텔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에 도착하니까 고 씨가 뜬금없이 민망해하지 말라고 미리 말씀드리는데 사실 내가 이 호텔의 5대 주주다. 들어가면 다들 인사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하. 실제로 호텔에 들어가니까 직원들이 모두 대표님 이렇게 부르면서 반갑게 인사를 했대요. 피해 여성은 직원들을 위해서 영화관을 차려놓은 사무실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보고 정말 자수성가한 청년 CEO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날 식사 이후에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해 여성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유엔빌리지 사무실을 구경을 시켜주더라고요. 선량하고 정말 착한 CEO구나, 자수성가 청년 CEO구나라고 믿었고, 네, 어느 순간 기억이 완전히 끊겼어요. 그런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어떻게 나갔는지, 어떻게 다시 그 유엔빌리지의 집으로 이렇게 들어갔는지 전혀 기억이 없고, 그때는 그게 범죄라는 생각을 제가 바보같이도 못했어요. 내가 술에 들어가서 내가 자기 관리를 못했다라고 자책을 했죠. 네. 술이나 음료에 넣었던 거 아니에요, 이거? 뭔가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 지금 피해자분 같은 경우에는 호텔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뭔가 계속해서 독주를 권해서 좀 마시다 보니까 기억이 끊겨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호텔 식당에서 나왔는지 어떻게 고 씨의 집에 갔는지 기억을 못했는데 눈을 떠보니까 고 씨 집에서 몸이 축 늘어져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때까지만 해도 그냥 진짜 내가 술 때문에 자기 관리를 못했구나 하고 자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이후에 몸이 좀 안 좋아져서 검사를 해봤더니 임신을 했더랍니다. 자, 임신을 했습니다. 정신을 잃고 나서 임신이 된 겁니다. 당연히 고 씨한테도 사실을 알렸겠죠. 자, 이 소식을 전해들은 고 반응 어땠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결혼하자? 허허. 자, 피해 여성 얘기 이어서 들어보시죠. 리얼 때문에 저는 코로나인 줄 알았어요. 인기가 양성이 나서 너무 놀란 거예요. 저 임신했어요. 이러니까 갑자기 정말 태연하게 이거 없는데 나 묶었는데 그러면은 결혼을 해야 되나? 결혼을 하죠. 근데 나중에 이혼하면 되지. 그리고 그 유전자 검사는 나중에 하면 되지. 라고 하더라고요.
자, 지금 뭐 채팅창에 스마일님이 딱 저 고모의 이름을 얘기를 하시네요. 저희가 이제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운영했던 그 기업체 이름 상당히 유명한 회사더군요. 오렌지 쇼크라고 합니다. 자, 결혼하자. 대신 나중에 이혼하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예요? 네, 얼마나 화가 나고 정말 기가 막혔을까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임신을 했어요라고 얘기했더니 고 씨가 처음 한 말이 뭐냐면 축하해요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조롱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럴 리가 없다. 난 정관 수술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다른 남자들한테는 전화는 돌려받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고요. 비꼬고요. 그리고 결혼해야 되나? 결혼하자. 그런데 나중에 이혼하면 된다. 유전자 검사는 나중에 하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요. 또 나아가서 나는 강압적으로 그런 관계한 적 없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화도 냈다고 합니다. 이 뻔뻔한 태도에 이 여성이 너무너무 화가 냈죠. 근데 이 여성이 종교적으로 굉장히 이 임신 준저를 하면 안 되는 신념과 그 종교성 가지고 있었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임신 중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너무 상처를 받아서 거의 살아있지 않은 삶을 사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셨고요. 그 후에 이 고 씨 한 번도 이 여성한테 연락한 적도 없다고 합니다. 자, 과연 이 피해 여성에게만 그랬을까요? 자, 오 교수님, 더 충격적인 얘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 씨가 이제 그 모임에 나갔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나갔던 사람 그 지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가 돈다는 거죠. 이 고 씨가 사기꾼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고 씨가 돈을 빌려 달라라고 하면 절대 돈을 빌려주지 마라. 이런 얘기를 갖다 듣고 이제 본인이 충격을 또 받게 됩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바로 이 고 씨가 성범죄도 저질렀는데 자기 입으로 자랑처럼 난 누구 성폭행해서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강남 일대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고 씨가 발발이 성폭행범 그리고 전청조급 사기꾼으로 소문이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사실 이 피해 여성은 그렇게 남의 이거 입만으로 이 고 씨의 어떤 소문을 갖다 쭉 들어왔는데 나중에 진짜로 이 고 씨가 성범죄 혐의로 구치소에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됐다는데요. 야, 이건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네요. 자, 지금 뭐 구치소에 들어갔다면 다른 피해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알고 보니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3명이나 더 있었습니다. 사실 더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범행 수법도 이 피해자, 이 제보는 피해자분과 거의 비슷했다라는 거예요. 술을 마시고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행을 당했다라는 거고요. 실제 고소를 했던 그 여성, 다른 여성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뿐만 아니라 스토킹에 또 불법 촬영을 해서 그걸로 협박까지 했다라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던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그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고소 이후에 안타깝게도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잠깐만, 피해 여성 중 한 명이 스스로 그 사실을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불법 촬영으로 협박까지 했으니까. 그리고 다른 여성 같은 경우도 비슷한 얘기로 성폭행 당했고 또 협박도 당했고 불법 촬영까지 당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지난 8월에 결심 공판이 있었다라고 하는데 최후 진술로 나서서 글쎄요, 이자가 있다는 얘기가 너무 이기적인 삶을 살았고 피해자들의 눈물을 모른 척했었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면 삶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겠다라고 했는데 검찰이 9년 구형을 했거든요. 근데 9년이 꽉 채워지더라도 40대 중후반밖에 안 되는 나이일 거예요. 지금 30대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이고 아직 판결은 안 나온 상황입니다. 지금 제보를 준 여성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에 좀 뒤늦게 고소를 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도 좀 재취업이 간절한 상황이었고 지금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회사의 인사권자랑 친해 보여서 고소를 좀 미뤘던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다른 피해 여성들 중에서도 사실 사기인데 그 사기에 속아서 고소까지도 못했던 경우도 혹시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듭니다. 자, 오 교수님, 이자가 성범죄뿐만 아니고요. 진짜 저희 제작 PD가 얘기하길 전청조급의 사기 행각을 벌였다. 심지어 이자가 운영하던 회사와 업무 협약을 맺은 많은 정말 유명한 대기업들이 있는데 그 대기업들 뒤통수 맞았습니다. 근데 그 일부 대기업에서는 이런 사기꾼에게 자기들이 이용당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너무 수치스러워서 공개를 못하고 있답니다. 자, 그리고 일반 피해자들 역시 1,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 피해 범위가 엄청난데요. 이 평소에 이 고 씨 같은 경우는 주위 사람들에게 자기의 어떤 신분을 상당히 과시를 해 왔었습니다.
뭐 유명 대학을 나왔다. 어디에 있는 뭐 대그룹 그 회장하고 친분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자기의 SNS에 올리는데 연예인들하고 찍은 사진을 올린다든가, 그리고 뭐 명품 같은 거, 뭐 이게 다 나오는 그 레퍼토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비상장 주식으로 사기를 쳐가지고 현재 파악이 된 피해자가 1,038명입니다. 그 피해 금액이 최소 140억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 추정되는 그런 상황인데, 따라서 금년 5월 달에 금융범죄수사대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성범죄뿐만 아니라 금융사기까지 광범위하게 범죄를 저지른 것인데, 성공한 청년 CEO라고 하는 껍질을 쓰고 이 인간의 어떤 그 민낯이 과연 어디까지인가라는 데 우리가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요. 예. 인간은 겉으로 몇 번 보고 평가하면 절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교훈으로 삼아야 됩니다. 자, 이 고모 다음 달 중순에 1심 선고가 있습니다. 계속 지켜보죠. 이렇게 정리하고요. 두 번째 사건 이어갑니다. 한 남성이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식중독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보상금을 요구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사장의 부모에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사기 행각을 벌이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알아봅니다. 자, 10년째 해물찜 전문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제보를 주셨는데, 2달 전에 식당으로 전화 한 통이 왔답니다. 손님의 전화. 먼저 그 통화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4명에서 거기 매장에 방문했었거든요. 예예. 4명 전부 다 구토랑 설사를 해가지고 오늘 오전에 병원까지 갔다 왔어요. 저 이제 따로 매장으로 연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예예. 맛있게 먹으려고 매장에 방문했다가 이러니까 생기고 하니까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해드리길 원하시는 거세요 혹시? 병원비 같은 경우는 뭐 약값 포함해 인당 앞에 15,000원씩 해가지고 그 4명에 6만 원 나왔는데 예예. 그냥 그거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고요.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 생기고 하니까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저희가 음성 변조를 하지 않았다는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4명 손님이 와서 먹고 탈이 났다. 자, 그런데 손님과 통화하면서 마음에 딱 걸리는 대목이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5일 전날 저녁 식사를 한 손님이 식당에 전화를 한 건데요. 4명이 식사를 하고 나서 구토와 설사를 냈고 이 다음 날 병원에 갔다는 겁니다. 남자 손님은 연락을 안 하려고 했는데 식중독 증세로 짜증이 나서 연락을 했다면서 병원비 6만 원 그리고 음식값 6만 원을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제보자가 음식값을 듣고 의심을 했는데요. 식당에서 4명이서 메뉴를 시키면 적어도 7만 원, 많아도 13만 원이기 때문에 6만 원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일단 손님에게 보험 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진료비와 영수증을 보내달라 이렇게 전했다고 합니다. 하긴 4명 와서 6만 원이면 일반 뭐 국밥집 같은 수준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지만 이 사장님이 혹시 또 이 손님이 가격을 착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철두철미하게 확인을 하다가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CCTV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 날짜와 그 손님이라는 사람이 말한 날짜와 시간대에 4명이 왔던 손님이 있을까? 8명 있고 10명 있고 12명 있었는데 4명은 없었답니다. 혹시나 싶어서 다른 날짜도 확인해봤는데 다른 날짜에도 그 전날에도 없었답니다. 사기시려고 했던 거죠. 사실 거기서 그래 재수없을 뻔했다라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경찰분이 이 설령 돈을 안 건넸더라도 저 사람이 사기를 치려고 했기 때문에 이미 고소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아마 이 사장님은 다른 가게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겠다 싶어서 증거를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증거를 모으기 시작한 사장님. 이 사기꾼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네, 정말 이 남성 정말 사람 잘못 건드렸네요. 이 사장님께서 일단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고객님 너무너무 죄송하다. 정말 몸 회복 잘 하셔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네. 계좌 주면 입금하겠다. 그리고 제발 부탁인데 다른 데 얘기는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안심을 시킨 거죠. 그러면서 음식값은 카드로 하셨어요. 현금 결제하셨어요. 카드로 했으면 다 취소해드리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가 현금 결제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좌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계좌를 조금 몇 개 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드시더래요. 그래서 계좌가 안 나옵니다. 오류가 뜹니다. 라고 얘기해서 다른 계좌번호를 또 여러 개 받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확인하셨어요. 아, 이 사장님은 참고로 속초에서 해물찜 전문점을 하고 계신 사장님이신데요. 네.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아, 춘천점에 오셔서 닭갈비 드시고 탈나신 거 맞죠?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설마? 그러니까 유도신문을 하신 설마? 거죠. 그랬더니 이 사람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딱 걸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걸려서 아, 죄송해요. 지금 은행 가고 있어요. 바로 이체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돈 안 보냈습니다. 이렇게 10시간 정도를 드문드문 문자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하냐? 돈 없어서 밥도 못 먹는 상황이면 내가 돈 좀 붙여드리겠다. 저한테 왜 거짓말을 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부터 문자도 대답 없고 전화도 안 받았다고 합니다. 세상에 오 교수님 사장님이 거의 전직 경찰 수준이에요.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지난 그 22일에 어떤 일이 또 이제 발생이 됐냐면 이 그 경찰에 고소를 했지 않습니까? 한 2달 정도 흘렀는데 이 사장님 식당 근처에서 아마 부모님이 횟집을 하고 계신 모양이에요.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가 하신 얘기가 전날 회랑 게를 먹고 왔다는 손님이 전화가 왔는데 네. 일행 3명이 구토 설사를 해가지고 아침에 병원에 갔다 그러더라. 그 바로 내가 잡아가지고 회나 게를 냈는데 당황스럽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통화 녹취는 해뒀다. 이 그 어머니도 그래도 통화 녹취는 해놓으셨어요. 네네네. 그랬더니 내 지금 횟집으로 가겠다. 녹음한 거 있다라고 이렇게 하니까 들어보고 일단 그 손님에게 전화드리고 책임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안심을 하고 난 이후에 거기 갔는데요. 글쎄요. 확률적으로 참 희귀한 케이스인데 하필이면 이분의 어머니한테 또 어떤 사람이 전화를 했는데 어떤 사람인가 궁금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장님이 어머니 횟집으로 달려갔어요. 어머니가 녹음한 그 통화 녹취를 들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들어보시죠. 근데 이제 그러는 찰나에 이제 부모님 가게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회랑 게를 먹고 갔는데 탈이 났다라고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제가 일단 잠깐만 계셔보시라고 제가 그 뭐 녹음한 거 있다고 하시니까 한번 들어보고 그분한테 전화 드리겠다. 근데 딱 치자마자 목소리가 똑같아요. 그리고 완전 똑같아요, 사장님. 완전 똑같아요. 좋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짜증맨. 자, 저희가 짜증맨으로 잡아봤는데요. 자, 지금부터 횟집에 전화를 했던 손님 목소리, 그리고 해물찜 전문점에 전화했던 사기꾼 목소리 차례로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소리 변조 안 했습니다. 가족 여러분들 직접 듣고 판단해 보시죠. 들어보시죠. 식사를 한 3명 전부 다 구토랑 설사를 해가지고 오늘 아침에 병원까지 왔다 왔어요. 어머, 왜 그랬을까? 어머. 이런 전부 다 똑같은 증상이 일어나니까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오 교수님. 얘가 이걸 관용구 입에 뱉네. 이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가. 약간의 이제 그 우리나라는 원래 이게 뭐 그 고저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보니까 짜증이 하는 것이 약간 좀 우리가 봤을 때는 이 외국인이라든가 뭐 이런 우리 한국어에 조금 자기 나름대로는 잘한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면 어색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똑같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화번호는 달랐는데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유심만 바꿔치기 하면 바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전화를 여러 대 가지고 지금 현재 사기를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막간을 이용해서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좀 짜증이 많이 나더라고요. 자, 양 변호사님. 진짜 짜증납니다, 저 인간. 짜증이 나죠. 사장님이 이제 잡아야겠다 싶으셔서 전화를 직접 거셨대요. 어머님 가게에 왔다는 걸로. 그래서 회 드시고 탈나셨다면서요? 근데 몇 명이 드셨어요? 하니까 어머님한테는 4명이라고 했고 3명이라고 또 그렇게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럼 얼마나 뭐 돌려드려야 될 거예요? 하니까 20만 원 내는데 뭐 반만 주세요. 이런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그 거짓말하는 거 아니시요? 라고 물어봤더니 아니라고 네 그랬는데 하필 옆에 이제
아버님이 또 듣고 계셨나 봐요. 그 얘기를. 아버님이 화가 났었는지 녹음 다 되고 있어. 이렇게 또 얘기를 했고 아이고. 그거를 이제 이 사기꾼이 들었답니다. 바로 듣고 전화를 딱 끊고 문자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거 이제 경찰에 이거를 연락을 해봐 수사 의뢰를 했더니 사장님이 이제 다른 식당을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이미 이 고소고발 사례가 비슷한 사례가 많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 사건 과정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음정하시는 분들은 예. 저 짜증 많이 나더라고요. 저 목소리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자, 경찰이 지금 수사 중인데 너는 진짜 가급적이면 자수하지 마라. 너 자수하면 괜히 또 형량 줄어드니까 너 꼭 잡히길 바라면서요. 자, 사건 연구소 이어갑니다. 쓰레기로 가득한 방 안에 26개월 아이가 방치돼 있습니다. 남성은 그 모습을 보고도 집을 나서는데요. 도착한 곳은 동네의 한 PC방입니다. 하루 종일 게임을 하던 남성, 아이가 기다리는 집이 아닌 찜질방으로 향하는데요. 오늘 사건 연구소의 키워드는 게임 중독입니다. 자,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사건 좀 주목해 주세요. 전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자, 양 변호사님. 네. 10년 전 PC방에서 시작이 됩니다. 일단 만난 건 2011년까지 거슬러 갑니다. 2011년에 20대 남성이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함께 하던 여성과 동거를 시작했고요. 아이가 생겼습니다. 근데 동거하고 혼인신고까지 아예 결혼을 했어요. 문제는 아이까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이 남성 계속해서 PC방에서 그냥 게임하는 데만 빠져서 살았던 겁니다. 계속 이런 남성의 태도 때문에 결국 아내는 이 별거를 선언하고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이를 맡긴 채 공장으로 일하러 들어간 겁니다. 공장에 들어간 이후에 남편이란 사람에게 연락을 해봤는데 한동안 시간이 지나서 아이 어떻게든 아들 잘 지내냐 물어보니까 그거 24시간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맡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돈이 어디서 나서? 이상할 거 아니에요. 왜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왜 맡겼어? 라고 했더니 말을 바꿉니다. 아는 누나 집에 맡겼다. 너 아는 누나가 내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 또 충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결국에는 아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털어놨습니다. 아니, 생후 26개월짜리 아들 잃어버렸으면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지. 네, 정 씨가 뒤늦게야 이 아내와 함께 파출소에 가서 아들을 찾아달라고 눈물로 호소했다고 합니다. 경찰이 아들을 어떻게 잃어버린 거냐고 물으니까요. 정 씨는 동대구역에서 함께 노숙하던 중에 잃어버렸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인근 CCTV를 확인해 봤지만 아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 씨는 말을 바꿨는데요. 사실은 구미대교에서 아들과 함께 투신을 했는데 나만 헤엄쳐서 나왔다 이런 횡설수설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이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정 씨의 거듭된 거짓말에 경찰은 강도 높은 추궁에 나섰는데요. 결국 정 씨는 아들을 오랫동안 보살피지 못했는데 굶어 죽은 것 같다 이런 취지로 진술을 했습니다. 아니, 굶어 죽었으면 죽었지 오 교수님 죽은 것 같다는 또 무슨 소리예요? 이제 이 정 씨의 진술에 의하면 그 구미시 한 쓰레기장에서 이제 그 나중에 수색을 해보니까 생후 26개월 된 이 아이 시신을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를 부검을 해보니까 굶어서 죽었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안에 음식물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은 또 그게 아니고 내가 아들을 폭행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 정확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별거가 시작된 2월 24일 당일부터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밤새 놀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드디어 나한테 자유시간이 왔구나. 그래서 당시 정 씨 아파트에는 전기 난방이 모두 끊긴 상태였는데 26개월 된 아들 그대로 방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별거가 시작된 2월 24일부터 아들이 숨진 3월 7일까지 매일 짧게는 8시간, 놀라지 마십시오. 길게는 49시간 동안 아들을 혼자 집에다 남겨둔 채 PC방에서 게임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사람의 인생의 목적은 게임 레벨을 갖다 올리는 거였습니다. 자, 박 교수님, 2살짜리 진짜 영아를 최장 49시간 동안 혼자 방치해놨던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26개월이면 정말 막 자기 감정도 표현하고 싶어하고 정말 잘 보이고 싶어하고 엄마 아빠한테 이쁨 받고 싶어하고 막 이런 너무 예쁜 나이에 이 아이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있었어야 되고요. 더 슬픈 일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인 3월 7일에 이 정 씨가 이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이한테 일단 음식을 먹입니다. 그리고 본인의 마음은 빨리 PC방에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서 아이를
강제로 막 재우려고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겠어요. 아빠가 오랜만에 와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나 아빠하고 얘기도 하고 싶고 놀고도 싶고 잠이 잘 안 들었죠. 그랬더니 이 정 씨 본인의 손날로 아이의 명치를 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숨을 못 쉬게 되죠. 근데 숨을 못 쉬게 되다가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다시 괜찮아졌잖아요. 그랬더니 명치를 2회 더 세게 칩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어른들도 명치를 이렇게 손날로 탁 맞으면 너무 아픈데 그래서 이제 아이가 이제 숨을 못 쉬니까 거기에서는 이 정 씨가 나중에 경찰에서 무슨 진술하냐면 아이의 코와 입을 막았다라는 진술을 하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그 진술을 번복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아이가 그러니까 얼굴이 하얗게 변하고 몸이 축 늘어지고 숨을 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그냥 내버려 두고 다시 또 PC방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더 화가 나는 건 그날 이 정 씨 뭐를 검색했냐면 쇼크 상태, 유아 살해, 아버지가 아들 살해 이런 걸 검색했다고 합니다. 자, CCTV가 공개됐죠. 네, 정 씨는 숨진 아들을 담요에 감싸서 베란다에 두고 한 달가량을 방치했습니다. 그러다가 정 씨 엄마가 부동산에 아파트를 내놨다는 걸 알고 나서요. 아들의 시신이 들킬까 봐 시신 유기를 결심을 했습니다. 정 씨는 아들의 시신을 100리터짜리 쓰레기 종량제 봉투에 넣은 뒤에 다시 분홍색 비닐 가방에 넣었습니다. 이후부터는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정 씨가 한 손에 커다란 비닐 가방을 들고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울을 쳐다보면서 연신 머리를 만지는 모습도 나오고요. 이 가방 안에는 26개월 된 아들의 시신이 담겨져 있었던 겁니다. 아파트를 나오면서도 자연스럽게 시계를 바라보기도 하고 이웃을 지나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후 정 씨는 집에서 불과 1.5km 떨어진 한 빌라의 화단에 아들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후 아이의 엄마에게 아들이 잘 지내냐고 연락이 오면서 사건이 밝혀지게 된 겁니다. 저 좀 잡아주세요. 양 변호사님. 아까 보셨죠? 엘리베이터 거울 보면서 오른손에 아이 시신을 들고 이게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인간의 아버지의 모습이라고 도저히 봐줄 수가 없는 그런 짓을 한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나마 이게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는 살인죄하고 사체 유기가 인정돼서 징역 15년이 나왔는데요. 항소심에 올라가서 살인죄가 이건 모르겠다 살인죄를 그러고 판사가 입장이 바뀝니다. 때린 건 맞지만 살해한 건 아닐 수도 있다. 난방과 전기가 끊긴 상태에서 아이가 돌연사했을 수도 있다라는 이유로 그냥 사체 유기 등을 인정해서 징역 5년으로 깎입니다. 예? 징역 5년으로. 그래서 그나마 대법원에 가서 이거 좀 재판이 이상하다고 해서 다시 재판해 봐라라고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이제 파기환송한 항소심에서는 폭행치사를 인정을 해서 그런 징역 8년에 머뭅니다. 그러니까 뭐가 차이냐면 폭행으로 인해서 아이가 사망한 건 맞다라는 것까지는 항소심에서도 파기환송된 항소심에도 인정했는데 저는요 처음에 두 번째 처음 항소심에 재판부에 여쭤보고 싶어요. 아이가 만약에 26개월 아이가 전기와 난방이 끊긴 상태에서 겨울에 거기서 그러면 그렇게 돌연사했으면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없는 걸까요? 자, 오 교수님, 이 아버지란 놈 있잖아요. 지금 몇 년 전에 나왔어요 이미. 그러니까 2011년에 이제 사실 이 사건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15년을 구형을 했는데 뭐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8년이 됐으니까 지금 이제 이미 나온 지 한 4,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뭐 이 프로를 보고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글쎄요. 뭐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게임을 하는 그것에 몰두를 해가지고 아이를 그런 식으로 해서 죽게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이전의 인생의 목적이 게임의 레벨을 갖다가 올리는 것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출소를 하고 난 뒤에는 평생 죄책감을 가지고 반성을 하면서 인간성 회복 레벨을 갖다가 올리는데 평생 아마 주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결과적으로는 구형을 15년 했는데 8년을 했으니까 거의 반타작 나온 거 아닙니까? 좀 가슴이 그렇습니다. 자, 당신 이 방송을 보고 있다면 우리한테 연락 좀 하세요. 뭐 할 말이 있으면. 사건연구소 이렇게 정의하고요.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로게인 폼. 이것이 지금까지의 탈모 관리. 로게인 폼의 탈모 관리는 모낭 표적 케어. 특허받은 폼 타입으로 탈모를 치료합니다. 두피 케어를 넘어 모낭 표적 케어로. 로게인 폼. 지연아, 알바 찾고 있어? 취업이 필요한 건 아니고 알바를 리스펙트. 이 회사가 딱이네.
이리로 오세요. 지연아, 이리로 와. 맛있는 물, 어디서 왔는지도 중요하지만 주장 말고 결과를 믿자. 몽베스트. 상 받은 물 맛을 믿으세요. 테이스트 베스트. 몽베스트. 뭐야, 벌써 한 달 다 됐어? 아직 구독 한 달 살이 중? 디즈니 플러스를 1년간 월 4,950원대로 놓쳐서는 안 될 고퀄 라인업과 함께 1년 동안 살아보세요. 오직 9월 28일까지. 디즈니 플러스. 사랑하는 사건반장 가족 여러분, 시원한 밤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도 사반 750 저녁 7시 50분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